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적격한 인사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해명했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법안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첫 도어 스태핑을 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총장이 되신다면 이를 어떻게 조율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 중인데 전직 후보자로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후보자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파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해 정 후보가 분노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이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재명 파리 모의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 당선 뒤엔 가장 먼저 맡은 게 청와대 이전 업무였습니다. 5월 10일 0010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예. 그 순간부터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서 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변함없이 할 계획입니다. 그 뒤 초대 경호처장으로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해왔습니다. 올해 초엔 입틀막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야당 국회의원은 사지가 들린 채 쫓겨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카이스트 졸업생도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갔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상병 사건의 주요 국면에도 등장합니다. 7070 전화는 경호처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고 논란의 시기에 핵심 인물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뒤에 바로 소감을 발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민생의 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네, 합참 출신의 삼성 장군이었죠. 그래서 적임자냐 아니냐 여러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분의 의견을 다 듣고 싶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예,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 분야의 주요 직위를 인선 발표했는데요.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구상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그 과정에서부터 고심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김용현 경호처장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육사 38회 출신으로 수도방위 사령관도 지냈고 그리고 합참 본부장까지 했던
군사 전문 분야의 인물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사실 커리어로만 봐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지금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된 것이 아니라 안보실장 그리고 외교안보 특보 이렇게 같이 이 인권위원장 포함해서 인사를 발표했는데 다소 조금 그 자리 이동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인물들을 발탁해서 지금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돌려서 다시 임명하는 그런 과정들로 비춰지기 때문에 다소 야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또 지금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그것을 꼭 회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 지적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뭐 제가 봐서는 오히려 경호처장의 경우는 국회에 출석 자체를 안 하잖아요. 운영위원회도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관이 되면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오히려 국회를 맞닥뜨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장관에 혹시 임명이 되더라도 늘 국방위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직접 민주당이 질의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상임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네요. 서영주 의원님. 네. 누가 보더라도요. 이거는 그 본인,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될 수 있을 만한 최병 특검 방탄을 해야 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좋은 말로 회전문 인사라고 하고요. 보면은 거의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반추동물들이 소화를 좋게 하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건데 이 소화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최병 특검을 잘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고 그 관련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은 안보실장에 앉히고 이건 거의 최병 특검의 방탄용 인사다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는 02800-7070이 경호처 전화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본인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관련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기훈 그때 당시 관련된 비서관과 11차례 개인 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7월 31일, 8월 2일부터 4일, 8월 7일. 그러니까 이 임성근 1사단장을 빼려는 그 의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중요 시점마다 전화를 했던 당사자고 공수처의 핵심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을 앉혀놨다는 건 최병 특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무리를 잘해라 라는 의중이 깔려 있는 것이지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못하고 무능하다 하더라도 국방안보 인력이 이렇게 없겠느냐라는 차원에서는 너무 노골적인 최병 특검에 대한 방탄 인사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인사 대상 두 분 다 경질 대상이라고 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입틀막 경호의 상징이었고 순직해병 특검 주요 장면에도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특검의 수사 대상이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에 블랙 요원 정보 유출 사건, 그 뒤에 정보사 별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는 군기 문란 사건, 이 두 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오늘 인사에 대해서 카드빚 돌려막기, 폭탄 돌리기 인사다. 이렇게 되는 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직해병 특검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 기준이 이제 확실해지고 있다. 극우, 친일, 뉴라이트 이런 기준을 충족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인재풀을 넓힌다면 왜 국방장관 할 사람 혹은 경호처장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서로 믿고 끼리끼리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 나오면 이 자리 돌려막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오게 되면 혹독한 검증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앞에서 말씀 다들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임성근 구하기의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분이 이제 국방장관이 된다면
이거는 자기가 배후에 있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거의 배후에 김유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JTBC에서 보도했던 김규현 변호사와 그 경호처 고위 관계자의 녹취록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김유현 처장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800-7070 번호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적폰으로 뭐 여러 번 통화도 하셨고요. 그런 면에서 거기 보면은 또 이종호라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뭐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해병대 별 4개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국방장관 자리예요. 근데 그런 국방장관의 대통령의 최측근, 우리 김용현 처장님 충암고 대통령 1년 선배시고 고등학교 때부터 의기투합하셨던 분이고요. 이 캠프 만들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만들어졌을 때 제1호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근데 이런 분을 지금 국방장관에 모셔다 놓는다. 이 얘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막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앞으로 상임위나 인사청문회나 여러 질의들이 이어지겠죠. 오신환 의원님, 그런데 이제 좀 반대 시각으로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 인사를 통해서. 특히 외교안보 라인들이 많이 바뀌었고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꾸는 그런 격이 되긴 했지만요. 외교안보 쪽의 이 라인을 좀 교체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기대했을까요? 일단은 뭐 후보자가 그 언론에 밝힌 대로 이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시한 거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사실 나토 이후에 휴가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이게 국방부 장관이 10개월 만에 이렇게 교체될까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느낌들을 갖고는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현재 동북아 정세나 최근 북한의 도발 문제 또 북러 협력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런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의 그 주요 인사들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야당에서 지금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김용현 경호처장의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께 잘 드러나 있지 않는 인물이에요. 경호처장의 임무 특성상 그렇죠. 근데 일부러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언론에 부각시키고 인사청문회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확산되고 커질 수 있는 인물을 굳이 왜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특검을 맡겠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뭘 국방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맡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그것이 넌센스고 네, 그 부분이 네. 또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럼요. 예, 쟁점이 되고 경호처장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야권이 벼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 그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상병 특검과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좀 약간 무리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가의 안보 정세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거기에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인사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또 그 안보실장 자리에 신원식 장관이 가고 또 외교안보 특보 자리에 안보실장이 또 그 자리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쟁점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최상병 사건도 앞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네.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 김용현 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요. 최병특검 청문회가 될 겁니다. 예. 예, 인사검증은 거의 이루어질 이유가 없고요. 경호처장을 했고 크게 봐서는 최병특검이 주축이 이루고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인 뭐 성품 측면,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입특막 사건에 대한 그게 가장 큰 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 호주 대사로 총선 기간에 이종섭 전 장관 임명했던 정부입니다.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최병특검에 대해서 이쯤 되면 이판사판 전법이라고 봅니다. 그냥 일단은 정면 돌파하겠다. 예. 이거 뭐 피해서 될 게 아니고 최병특검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겠다라는 의지는 표명한 상태지만 뭐 뜨뜻미지근한 상태이기도 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거를 넘어야 되고 이게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안 되겠다. 김용현 처장을 보내서 당시에 이종섭, 임기훈 그 비서관과 11차례를 통하면서 대목마다 임성근, 일사단의 9명에 중심에 있던 이 처장 자체를 국방장관 앉히면서 야당과 정면 돌파를 해서 국민들한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다고 봐요. 예. 국방장관이 왜 못한다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수처 수사를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의 보좌관이 굉장히 많이 관여돼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은근히 뭔가 꼬리 자르게 나섰어요. 저는 김용현 그 지금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자체도 전체적인 최병 특검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꼬리를 자르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굉장히 좀 고약한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그런 물음이 생겼어요. 국회에 더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최상병 사건의 방탄용이라고 야당은 주장하느냐인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보엽 의원님? 네. 예. 전 뭐 일단 지난번에 한번 법사위에 불렀는데 안 나왔잖아요. 예. 그때 안 나온 이유가 있을 거고 김용현 처장이 여러 번의 전화 통화에 등장하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점과 더불어서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두 가지 점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국방장관으로서 적임자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초대 경호처장으로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예. 국방장관의 적임자 여러 조건 중에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하나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2년 3개월을 경호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안보 환경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우리 군 무기체계의 변화, 우리나라 각 부대의 현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두울 수 있죠. 오히려 국방장관은 군인이 할 수도 있었고 본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방장관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예. 사실 꼭 군 출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을 좀 보태면 지금 그 김용현 처장을 왜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쳤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농보들이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양평고속도로에서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전 장관이 어땠습니까? 온몸으로 막았죠. 김용현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요. 본인이 최병 특검 모든 문제를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지켜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뭐 그 커리어로 봐서 김용현 처장의 경우는 평생 군에 있었던 분이에요. 육사 출신의 삼성 장군 출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이나 커리어로 봐서는 제가 봐선 부족함이 없고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대로 이제 최병 사건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 지금 뭐 피의자로 지금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인사권에 대한 침해고요. 저는 어쨌든 오히려 전면에 나서는 그 김용현 지명자에 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그것을 불만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하나하나 따져 묻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 얘기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님께서도 제 책을 다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책 이야기를 많이 해서요. 이번 주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김 관장의 책, 학자로서 많은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다소 만연체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건국절 관련해서도 입장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거나 아니면 국회한 데서부터 비롯이 되어졌다. 14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 이 말에 동의하면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광복절이 곧 건국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입장은 아니긴 한데요.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인 건 역사적인 오류이고 잘못 개선되었다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 관장,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을 했고요. 광복회에 맞짱 토론을 제안하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추가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부터 시작된 건국이 1948년에 완성이 되어진 29년 동안에 걸친 건국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자 저의 건국론의 지론입니다. 만약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이 시간 이후에 광복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어떤 인사들도 저에게 공개적인 토론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변명이죠. 변명이다. 그렇죠. 본인은 뉴라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로 보지 말고 나 독립기념관장 하고 싶어.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공격을 멈추고 나의 역사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달라. 누가 보더라도 본인의 발언들을 보면 저 지금 기자회견 자체를 납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냥 독립기념관장 하고 싶어라는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본인이 얘기했던 기자회견 중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에 어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본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일본인이다 라는 발언도 해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저는 김영석 기념관장 후보자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영석 씨는 그 독립기념관장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냥 유튜브나 하시면서 뉴라이트를 주장하고 본인의 영역에서 역사를 왜곡되게 하시면 될 뿐인데 왜 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이 돼서 본인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식이 파행이 났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이 윤석열 정부의 광복회장의 이종찬 위원장께서 안 가신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만 바란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라. 그런데 대통령은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여기에 앉혀놓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로 외쳤던 윤석열 정부. 87년에 개헌된 헌법에는 1919년에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하는 게 우리 헌법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헌법의 가치가 계승되는 게 1945년의 광복절이고요. 그걸 부정하는 분이 지금 앉아서 독립을 운운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과거의 일제시대의 일제의 앞잡이들이 결국엔 지금의 독립운동가를 학살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오신환 의원님, 어쨌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해서 대국민 설득을 하려고 했던 모습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그때 이제 본인이 좀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네, 들었나 봐요. 오대영 앵커가 인터뷰를 좀 본인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좀 상당 시간을 제가 봤는데 저는 뭐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87년 헌법이 지금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3.1운동의 건립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어떤 근거로 구체적으로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어떤 본인이 했던 서적이나 뭐 아니면 글로서 그것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자꾸 프레임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고 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책 속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네. 보니까. 그리고 저게 2022년도에 쓰여졌는데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김구를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이 건국과 관련해서 늘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본인이 제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본인이 그것을 존중하지도 않고 따르고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 부분 본인의 입장을 설명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앞서 들어보신 대로 1919년부터 시작된 건국이 1948년에 완성됐다. 29년간 걸쳐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 또 그동안에 했던 얘기하고는 약간 좀 사뭇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시죠. 과거 발언을요.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게 정부 수립이라고 건국이 시작된 시점하고 이게 같냐 다르냐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잖아요.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김보엽 위원님은 뉴라이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정부를 세운 날은 맞습니다. 그렇죠. 정부 그렇지만 수립일이니까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라는 말은 뉴라이트의 사관인 거죠. 그건 이제 또 건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영석 씨의 독립기념관장 인사에서 대단한 성과가 있다. 뭐냐면 뉴라이트는 나쁜 거구나. 분명히 김영석 씨는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할 만한 발언을 수시로 해왔는데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에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정부에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분들 왜 조용하죠? 뉴라이트가 뭐가 문제냐? 뉴라이트를 폄훼하지 말아라. 이러고 나서는 용감한 뉴라이트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김형석 씨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앞두고 있을 텐데요. 아마 이쯤 됐으니 그 김형석 관장 당신이 직접 나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되게 비겁하다고 봐요. 인사 추천과 검증은 자기들이 해놓고 수습은 김영석 관장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을 뒤집어서 말을 이상하게 마사지를 해서 1919년부터 건국은 시작된 거고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날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신을 뒤집은 자리를 위해서 소신을 뒤집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책을 저희 이수진 앵커가 여러 차례 읽었거든요. 저도 오늘 오전부터 쭉 읽었고 그런데 그 1919년이냐 아니면 48년이냐 이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도 담겨 있긴 해요, 책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저는 판단하지 못했는데 개혁신당은 어떠세요? 오늘 기자회견 보고 나서 좀 적격한 인사라고 판단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적격하다고 보세요? 어떤 학자분의 의견을 들을 때요. 그분이 지금 말하는 것과 과거에 말한 것이 다르면 이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우리 독립기념관장 지금 임명되신 우리 김영석 제 관장이시죠. 김영석 관장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맞는 말이에요. 19년에 우리 정부가 이제 세워졌고 그거를 법통을 계승해서 48년에 만들어졌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를 들어보면요. 좀 전에도 지금 말씀 주셨듯이 우리 본인이 그 다른 그런 강연에 나가가지고 48년에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됐고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이건 누가 들어도 건국절에 대한 이야기에 매우 근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김 관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했던 자신의 말들을 좀 뒤집는 상황이 아닌가. 뒤집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에 정말 가고 싶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뒤집는 발언인지 아니면 보완하는 발언인지도 약간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발언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예. 과연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은 이분을 판단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저 책에도 나와 있듯이
안익태 선생님이라든가 백선엽 장군이라든가 어쨌든 친일 논란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라이트 하면 세 가지를 따집니다. 하나는 일제 식민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 일제 식민 근대화론이 있고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친일파들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건국절 내용이고, 세 번째가 이승만에 대한 업적을 재평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중에 건국절 내용과 친일파에 대한 옹호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 하면 이건 뉴라이트에 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네, 한다고 개혁신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자, 이종찬 광복회장이 주말 사이에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48년에 건국절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모든 피해를 그냥 하루아침에 날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그 전에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매국적인 행동이죠. 에? 자, 그래서 광복회는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 그리고 광복회 말고도 지금 야 6당이 지금 참석 안 하겠다라고 하죠. 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 미래 등 6개 정당이고요. 개혁신당은 빠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경축식이 상당 부분 불참하면서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87년 독립기념관이 생긴 이래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87년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다 거쳤던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 교과서의 어떤 그런 기임 논란으로 국민적인 여론에 부딪혔었죠. 네. 그때 포기를 했어요. 그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민심이기도 하고요.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이나 독립정신에 대한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흐르는 역사에 대해서 한 5년짜리 정권이 이겨먹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요, 마치 5년짜리 정부가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도 그걸 넘어서서 역사를 바꾸려는 겁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지적을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특히나 이 기념관장이라는 분이 나서 김영석 씨가 뭐 마치 변명하듯이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데 역사학계에서는요, 김영석 씨를 뉴라이트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관장 자리가, 독립기념관 자리가 뭐냐면 행정업무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가치를 잘 네. 계승하고 유지하는 역사관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역사관이 이 독립운동의 광복회와 향단연에 인정받지 못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역사관을 묻고 싶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각 당의 이제 대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죠. 오신환 의원님, 일단 한동훈 대표 측 저희가 오늘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고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세요? 뭐 계속 이것이 뭐 어떤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예. 다만 그것이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그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임추위에 들어가 계셨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추천하는 분들이 되지 않았고, 네. 또 본인 스스로가 배제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껄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의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김영석 관장이 자꾸 뭐 뉴라이트 논란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아시다시피 이 식민지 무슨 근대화론, 그리고 지금 건국절 얘기가 느닷없이 나오는데 예. 좀 정부도 그렇고 김영석 관장이 건국절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어요. 대통령실도 없다 그랬죠. 지금 뭐 건국절 자체가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거의 광복절을 무슨 건국절로 대체한다는 것이 국민적 동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꾸 프레이밍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지금 김영석 관장이 저 프레임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자칫 뭔가 좀 진실이 왜곡돼서 저런 식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의주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보엽 위원님. 예. 조국 대표는 전두환에 빗댔던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영석 관장 취임 일성이 그거였잖아요. 억울한 친일파들이 많다. 억울하게 친일파로 찍힌 사람들 누명 벗겨줘야 된다. 네. 그랬잖아요. 저는 그분이 그런 걸 소신으로 갖고 있으면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 그 일을 할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나라 돈 쓰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서 연구하시라. 예. 그리고 발표하고 공감을 많이 얻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전두환에 빗댔느냐 하면 광주학살 책임자인 전두환 그리고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관장을 하면 말이 됩니까?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광복절 당일에는 또 KBS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 영화를 방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책도 나온다고 해서 이 논쟁에서 의도치 않은 다른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 시간 혼란이 예상되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토론을 해보죠.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반대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 있는데 대체에서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기다려보라는 말이 그냥 한 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오늘 오찬 자리에서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4선 중진 의원들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부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 장관 때 발언을 보면 사면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여당 일원으로서 의견 낼 수 있냐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면서요. 여당의 반대도 야당의 요청도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씨앗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권이 분열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으로 한동훈 대표가 얻는 건 과연 뭘까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반응들, 지도부에서 반응들을 보시죠. 김경수를 사면했던 한동훈, 복권에는 반대하는 게 특이하다. 이런 입장도 나왔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한 말입니다. 반면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때도 사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달라진 건 없다. 오히려 대통령 권한이 존중돼야 하지만 군대가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나왔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지도부 내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굉장히 역동적이네요. 아니 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당이 다양한 이견들을 존중하고 그 차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뭐 사면 복권에 대한 것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 부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민심을 전달하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뭐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 과거 법무부 장관 때랑은 지금 입장이 굉장히 달라진 상황이고요. 또 법무부 장관 때도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들, 뭐 저 김경수 전 지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예. 측면의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 왔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논란이고 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것을 뭐 어쨌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셈법으로 저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건 여야 모두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갖고 있는
어찌됐건 선거 행위를 통한 그것을 드루킹 사건에서 그 민주적 질서를 굉장히 유린했던 중대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지난 사면 과정에서도 그것을 뭐 달갑지 않은 선물처럼 이렇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사과나 반성하는 것들이 하나 없이 이것을 그냥 복권하는 것이 맞냐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한동훈 대표 포함한 우리 당 내에서 또 당원들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상에 예. 당원 게시판에 굉장히 많은 저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맞냐 그러냐의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논쟁과 그를 통한 전달 과정은 필요하다. 성주 의원님,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언론에서 분석하기는 이거 그럼 민주당에서 여러 분열들이 생기겠구나. 이 카드가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당이 더 분열한다 이런 얘기들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입장과 상황은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김경주 전 지사님의 어떤 복권 문제가 돌아오게 되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척점에 서서 당내 갈등, 민주당 내 분열이 있지 않겠냐라는 예. 것은 이제 그거를 바라는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양성의 충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평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저는 굉장히 선택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이런 분들은요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댓글을 썼습니다. 14년을 받았죠. 예. 근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건 물론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드루킹을 비롯해서 4명의 민간인을 통해서 자동 로그인 부분들을 묵인했다는 것으로 유죄 2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시설을 파괴했으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국정농단 세력들은 지구상에 사라져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63%의 당신 민심에 취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예전에 그 후보 시절에 나경원 당시 후보에게 패스트트랙에서 공소 취소 부분을 얘기했던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나온 겁니다. 초짜임이 드러난 것이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왜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표면적으로 반대를 하죠? 이거는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이미 논의가 됐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나 나머지 정치인의 사면을 취소해버린다? 예.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밑에서 얘기를 듣는 꼭두각시의 구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거를 반대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대통령이 사면권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의지 대통령 되고 얘기하세요. 지금은 집권여당 대표일 뿐이지 본인의 자리가 63%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대통령이 됐냐 취하면 큰일 난다라는 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부각이 돼요. 이 이슈에서도. 그래서 과거에 법무부 장관 때 그러면 사면에서는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영 집행을 면제합니다.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김보엽, 김성열 위원님. 그때와 지금이 입장과 논리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소신도 바뀌고 머리 스타일도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표 시절처럼 운명 공동체 이돼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싶어 하고 예. 그러기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가 딱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얘기만 했지만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에 서천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이고요. 예. 댓글 공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총선을 앞두고 나서 사면 복권됐습니다. 낙선한 사람 중에 정용선이라고 경찰 출신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댓글 공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댓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사면 복권돼서 정상적으로 출마할 때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이었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한 대표가 자신을 견제한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는 건데 이게 굳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대통령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신에 대한 견제라고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만약에 대권을 붙이게 되면은 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범죄자 대 검사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는 좀 다릅니다. 김경수 전 지사 어쨌든 경남지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경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없는 공직 경험들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무리한 공격을 받아치면서 크는 스타일입니다. 김의겸이나 이런 분들이 공격을 했던 거에 대해서 자신이 받아치면서 그런 부분에 카타르시스를 주면서 컸거든요. 근데 김경수 지사 그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자기는 상대하기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은 곧 자신의 대권 가도의 좀 견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견제구다. 네.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 오신환 의원님 네. 네, 한 말씀 하시죠. 먼저 야권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권에 대한 존중을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예.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과 지금 집권당의 당 대표의 지위는 워낙 다릅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12월 달 크리스마스 사면 특사를 한 건데요. 그 전에 8.15 특사 때도 논의가 됐을 때 한동훈 장관이 그거에 대한 반대 입장들을 피력해서 결국에는 12월까지 간 거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지만 당신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거부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한동훈 대표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다만 우리 당원들이 수많은 당원들이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입장을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회적으로 여러 당내 인사들이 그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광복절도 다가오고 특사 발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포함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네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도직입 시간입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선거전이 막바지네요. 며칠 안 그렇죠. 남았죠? 닷새 남았네요. 그러네요. 네. 이번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일요일이 전당대회고, 네. 네,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전당대회 질문은 좀 뒤에 하고요. 예. 현안이 많아서 입장이 상당히 궁금하니까 예. 몇 가지 여쭤볼게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문제 예. 이게 상당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이분이 지금 이 국가관 그리고 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예전에 건국절 논란이 생각이 나요. 1948년 8월 15일에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예. 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독립투쟁이나 임시정부나 지금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이 독립기념관장을 한다? 이것도 좀 놀랍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광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분이 정확하게 자기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자신은 무슨 뉴라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뉴라이트가 불러일으켰던 그 논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은 지금 경축식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 불참이죠. 조건부. 이제 이 사과를 사퇴를 해라. 하면 사퇴해라, 사과해라. 사퇴를 하면 네. 참석하겠다. 사퇴를 하지 않으면 네.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네. 참석할 건 하고 비판할 건 또 별개로 비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늘 그 정치적인 어떤 사안이 있으면 직면하는 문제예요. 예. 이런 경우는 예전에 민주당 같으면 아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이런 경우에 타협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저라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헌법에 대한 국가에 대한 본질을 지금 묻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아무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그나마 민주당은 조건부 참석이죠. 아시는 것처럼 진보당 불참, 새로운미래 불참, 사회민주당 불참, 기본소득당 불참, 조국혁신당 불참이에요. 예. 저희만 그나마 조건부 불참이에요. 예. 그러면 사퇴할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시죠? 예. 왜 그러면 그러냐면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불참 사실상 아닌가요? 뭐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제1야당인데 정확한 명분과 이 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도 지금 뜨거운 이슈입니다. 주말 사이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걸 제안을 했고 건의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는데 이재명 전 대표 후보는 이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루트인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뭐 그 루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예. 이전에 이제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영수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언저리쯤에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권이요. 여권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영석 관장의 임명 철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무언가 이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 정확하게 바로잡아주는 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죠. 자,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키지 않은 게 어떻겠느냐라는 류의 얘기가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는 아마도 이 사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사면 복권 얘기를 하기 전에 아마 예. 그런 의견을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문제를 이 사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동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한다면 그냥 그 목표에 맞게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뭐 이리저리 재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이 옛날에 다 이 적폐로 몰아서 했던 이런 분들까지 같이 지금 사면 복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좀 하수들 아니에요? 하수다. 네. 제가 보기엔 정치 이렇게 하면 이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뻔한 수들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김경수 지사 복권이 혹시 야당 내에 어떤 분열이나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면 저는 그게 정말 오판인데다가 하수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고 나서잖아요. 이거 왜 반대하고 나서겠습니까? 원래 자신이 법무장관일 때 동의해가지고 당시에 그 사면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복권은 왜 반대하죠? 이걸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런 수 저런 수를 두려고 하는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네, 제가 좀 하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원래 국민통합의 사면 복권의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강조하면 되고 예.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왜 정치적인 파장이나 그걸 당내 고려하고 뭐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느냐. 예. 이 더더구나 말씀이죠. 지금 야당 내부의 어떤 다른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는 저는 이건 좀 너무 촌스러운. 예. 그 촌스럽고 천박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그 이른바 워딩들 그러니까 네. 구체적인 발언들이 대통령한테 나왔던 건가요?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예. 이미 그런 의사가 있다고 보도가 됐고 사실 이건 뭐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인데 이게 보도가 됐고 그것을 놓고 이제 여권에서 그런 식의 해석을 하고 반대하니 찬성이니 하고 또 그렇게 사면을 하려고 하는 복권을 시켜주려고 하는 의도가 예.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저희들도 예. 그런 기류가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게 오늘 박지원 의원도 그런 그렇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도 당시에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그런 거기 준비 과정에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도 저희들이 깜짝 놀란 건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원래 그 행위에 부합하는 그 목적에 맞는 예.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같은 경우만 해도 당시에 저희들이 그 주머니에서 꺼내서 모두 발언을 준비해 갖고 간 거 만약 그것을 그 당시에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냥 사진만 찍고 나왔을 거고 네. 이것을 그냥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활용만 하려고 했던 것이 그대로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나마 정말 그 준비라도 해갔으니까 그런 건데 정치를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 영수회담을 했으면 영수회담의 목적에 맞게 가야죠. 예. 사면 복권을 시키면 복권의 목적에 맞는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잔수를 꼼수를 생각하는 거니까 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군요. 자, 이제 전당대회 얘기 하겠습니다. 예. 광주 전남 경선에서 1위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수도권, 경기도 거치면서 조금 또 내려갔거든요. 원인은 결국 지역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제 문제라고 봐야죠. 예. 제 부족함이죠. 제 역량이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 당원들한테. 지금은 어쨌든 권리당원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 있고 온라인 친화적인 그런 경향이 나타날 텐데 네. 광주 전남에서는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번 보셨지만 총선 때 제가 이낙연 대표를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광주 전남에서 제게 너는 그래도 제법 싸워왔다.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에 제법 싸워왔고 광주 전남인들의 열망과 요구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측면이 좀 있었다. 이런 걸 좀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벌써 그게 상당히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최고위원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앉혀놓고 보면 민영대가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전국적으로는 좀 인정이 좀 안 되고 있는 제 역량의 부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역 차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후보 스스로가 전국적으로 다 알리지 못했고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니까 호남에선 그나마 좀 잘 알려져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사실은 제가 기대를 좀 한 게 예. 되게 이제 수도권에 호남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 호남의 그런 판단과 결정이 되게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사실은 저는 경기에서는 조금 기대를 했었죠. 네. 아마 10% 이상만 좀 나와주면 예.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7점 몇 % 이렇게밖에 안 나온 걸 보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온라인 친화력이 좀 떨어지구나.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던데 아직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구나. 네. 이런 걸 하면서 좀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서울도 남아 있고요. 네, 아직 지금 뭐 상당수가 아직 좀 전체적으로 한 남아있잖아요. 40%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온라인 투표가 46%이기 때문에 56%죠. 56% 중에 지금 거의 한 80% 가까이 왔거든요. 네. 83%가 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절반이 채 안 된 겁니다. 30% 여론조사가 있고 16%에 또 14%의 대의원 투표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56% 온라인 투표 말고 ARS로 또 합니다. 16일, 17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저는 조금 기대는 있어요. 예. 온라인만큼 좀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민주당에 굉장히 그 근래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아마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되게 40대, 50대, 60대 쪽에서 네. 제 지지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렇군요. 조금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봉주 후보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논란이 됐거든요. 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 이런 진단은 사실에 기초한 진단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좀 성급하신 것 같아요. 성급하다. 네, 조금 조급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실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있다면 이런 비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실체를 후보 스스로도 그러니까 예. 정봉주 후보 스스로도 그걸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끝나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갔잖아요. 제가 사실 여기서 갖는 문제의식은 이런 언어가 저희 당 내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저희 당을 공격하는 분들이 주로 쓰는 언어였거든요. 예. 뭐 일국체제, 이재명 파리, 뭐 명심 경쟁 하는 언어들이 제가 그것은 당해봐서 알아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탈당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정치 기획을 한 거였거든요. 예. 제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국회법이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당적을 갖고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나름의 정치 계획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저를 엄청나게 몰아붙였어요. 꼼수 탈당, 위장 탈당. 그렇죠. 이걸 가지고 거의 한 달간 제가 그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 언어들인 거거든요. 저희들을 공격하는 언어이고 네. 분열의 언어이고 이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조급해 보이고 성급하다라는 말씀이네요. 저희가 한 30초 남았거든요. 제가 예. 사실 다음 코너가 있는데 예. 다음 코너를 안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1분까지 쓰셔도 됩니다. 예. 서울 경선이 이제 남았고 앞서 이제 한 50% 가까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건지 인터뷰를 처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게 지금 특별한 그 득표 전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저희 당의 당원들이 판단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요. 저는 여전히 제 진정성을 호소하는 건데 그것은 크게 보면 뭐 두세 가지인데 우선 가장 저한테 중요한 건 지금 모든 후보들이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탄핵은 그냥 오지 않죠. 그건 제도적으로 딱 정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탄핵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 검찰을 손보는 겁니다. 네. 정치 검찰이 지금 윤석열 검찰 정권을 호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공략해서 내부에서 이를테면 동력이 떨어져야 돼요. 이 정권을 유지해가는 동력이 떨어져야 돼서 네. 저는 그 대목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그걸 좀 강조하는 거 말고는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제 진정성을 계속 말씀드린 거 말고 특별한 전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5일 남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좋은 결과를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당원들이 아마 잘 판단하실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최고의 콤부차에 필요한 건 최적의 비율로 찾은 블렌딩. 몽베스트 블렌딩 콤부차.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안마가 끝났습니다. 안마 후에도 안전하게. 국내 최초 리클라이닝 안마베드. 코웨이 비넥스. 힘들었던 다이어트 이거면 돼요. 빨간 통만 기억하세요. 꾸준히 먹어주니까 어때요? 라인 보여요? 아침에는 빨간 물, 저녁엔 빨간 통. 신봉선 다이어트를 검색하세요. 아이가 있네. 오, 안전운전. 첨단 안전장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할인에 진심일까요? 현대해상은 원래 다 이래. 보험을 넘어 보탬이 되는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